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전면적인 재편을 지시했습니다. 기무사 사령관을 교체하는 전격적인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또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휴가 중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무사의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마침 또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요. 군시설 갔습니다. 계룡대 시설에 가서 또 지하 벙커도 한번 이렇게 시찰도 하시고 휴가 중에 이거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국민들 좀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기무사령부가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출할 필요는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군대라는 게 사실은 국방부라는 게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명령 내렸을 때 어쨌든 수행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하극상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하극상이 논란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신속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아마 뭐 경질성 임의로 사령관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휴가 중에 내린 지시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휴가가 이제 어저께까지 공식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고 사실상은 오늘 이제 주말까지 오늘 토요일 내일까지 사실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급히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최근에 국군 기무사의 여러 가지 기무사 개헌 문건이 논란이 됐었고 기무사의 어떤 가지 정치 개입이라든가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 또 국회에서 일종의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를 빨리 개혁해야 될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거를 빨리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저께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주목할 만한 얘기인데 저도 해편이라 그래서 저도 이게 혹시 이 단어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 개편을 잘못 쓴 거 아닌가 해편이란 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도 저도 일부러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전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편이 그럼 무슨 뜻이냐? 해체 플러스 편성 또는 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비유를 하자면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이제 기무사가 그동안 잘못된 일을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기무사가 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정치 군인들 일부가 결국에는 정치 개입을 했거나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본래의 보안 방첩 이런 업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군이 우리나라의 또 안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 요구를 담아서 일종의 해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담은 것. 또 하나는 이 편성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거를 사령부로 완전히 국방부로 다시 가져가서 그 본부로 둔다든가 하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그러한 방첩 보안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간첩을 방지하는 기능이라든가 이 장교들이 일종의 만에 하나의 대정부 전복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이런 만에 하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첩 보안 기능은 본래대로 다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또 그런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이런 뜻을 담아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뜻을 다 담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 아까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하극상 논란으로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새로운 이 남영신 사령관이 또 좀 비육사 출신이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사실은 새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기무사 개혁을 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에서 국방장관과 하극상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국방장관하고 이 기무사령관도 서로 거짓말했다고 20분 이상 나는 위중함을 이 개헌 문건의 위중함을 보고했다 그랬는데 국방장관은 내가 5분 정도밖에 보고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하나는
기무사령관으로서 이 사람은 기무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기무사의 원래 이 뿌리를 내린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소강원 참모장이라든가 기우진 처장, 그다음에 이 민병산 일백 기무부대장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약간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면 개헌 문건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자기 내부도 통제를 못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교체된 거고 새로운 남영신 준장을 그러면서 한 거는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석구 사령관만 해도 육사 출신이었는데 이석구 육사 출신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3사단장을 거친 정통 이런 야전 사령관을 지내면서 이제 최근에 특전 사령관을 지냈다는 데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사람은 학군 출신이라는 데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무사령관도 비육사 출신이지만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감찰실장에도 네네. 비군인 출신 임명을 예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어쨌든 군 검찰이 합동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항시적으로 이제 기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시 통제가 필요하다. 어찌 보면 이제 민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군 출신, 특히 기무사 출신인 경우는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지금 댓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개헌 문건 관련된 분, 민간인 사찰된 분들도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원대 복귀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기무사 부대는 기본적으로 파견 조직입니다. 본부에 속해 있으면서 각 부대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원대 복귀시킨다는 거는 기무 업무에서 어느 정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수사라는 거는 또 이 수사 끝나면 항시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항상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찰 기능을 강화해서 기존에 어떤 기무사와 영향이 없는 감찰청을 통해서 그런 감찰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은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국방이 어찌 보면 좀 문민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문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현안인 기무사 그 중에서도 감찰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사실 송영무 장관의 경질설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송영무 장관은 그대로 있고 이제 기무사 사령관이 교체됐는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잔류 쪽으로 좀 남게 될까요? 어떻게 좀 일단 예상을 두 가지 하시나요? 의미가 있다 보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하극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장관을 경질을 하고 만약에 기무사령관을 존치한다 그러면 이게 군대의 기본 어떤 조직이 깨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령 지휘 계통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하극상이라는 게 어쨌든 상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송영무 장관을 처음 임명했을 때에도 국방 계획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육사 출신이 아니고 해군 출신이거든요. 이 해군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국방부라는 게 육방부라는 말도 있어요. 육군 중심의 국방부. 그 중에서도 이제 육사 출신들이 쭉 지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 안보실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합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송영무 장관이 계속적으로 국방 개혁과 기무 개혁을 좀 이끌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좀 판단이 한 것 같습니다. 글쎄 좀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송영무 장관이 어쨌든 하극상 논란도 있었고 뭐 보고를 좀 늦게 했다는 이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좀 언급이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과연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극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하극상을 일으킨 식으로 된 밑에 사람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럼 장관은 그것도 당사자니까 지난번에 이 보고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경중에서 이 이석구 사령관을 더 중하게 본 것 같아요. 먼저 교체한 거 보면은.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은 그럼 교체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두 갈래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면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렇게 해서 국방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교체 쪽에 더 무게가 앞으로 실려 있는 쪽으로 쓴 언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각 장관은 따로 바꾸게 되면 좀 그러니까 개각이 8일을 제가 보기에 8월 15일을 하고 이제 9월 초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7월 달에 거론됐습니다만은 그럼 그때까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최종 나는 문 대통령도 결정 안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면서 또 하나는
후임자가 또 결정이 돼야 되거든. 후임자는 예. 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송영무 장관 될 때 얼마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과 어떤 밑에 사람이 서로 상당히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설이 그때 파다했어요. 예. 파다했는데 그때 그 아랫 사람을 교체하는 거로 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교체하지 않는 거로 매듭이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좀 당분간은 아마 이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무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결국 이제 국방 개혁을 하는데 국방 개혁이 어쨌든 육군 중심을 좀 개편하고 기무사 개혁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게 실행에 된 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도 나오고 이제 국방 개혁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완수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예. 처음에 애초에 그 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끌고 갈 것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네. 저도 교체한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알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맞습니다. 계엄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내용에 좀 집중을 하느냐, 문건이 이제 유출된 과정에 좀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여야는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가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임태영 검찰에 소장뿐만 고발했죠. 아니라 뭐 청와대 대변인, 국방부 장관, 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까지 고발을 했어요. 형법상 뭐 기밀 누설, 그다음 예, 군사기밀보호법 유출했다 예. 고발하는데요. 제가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기무사가 지난번에 정보위에 와가지고 국회 정보위에 와서 네. 기밀이 아니라고 했어요. 등재 안 됐다 그렇고 이재은 간사인가요? 그 자유한국당 그 정보위 간사도 기밀이 아니라서 이게 분류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 기밀이니까 이제 누출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군사 쿠데타냐 내란 음모냐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군이 촛불 시위를 진압하고 어찌 보면 이제 국회도 거의 뭐 해산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언론 우리 뭐 채널 23에도 군인들이 와서 통제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계획을 있는데 이걸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위중한 사안이고 초법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밀이냐 여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바로 알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 기밀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한 목적은 저는 좀 시선을 돌리기다. 본질을 흐리기라 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어디까지 실행 계획이 갔느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은 나왔지만 이게 예하 부대까지 갔는지 거기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더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지시했느냐. 예. 국방부 그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이 지시했고 누구까지 보고를 했느냐. 예하 부대 어디까지 준비가 갔느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문건이 알려진 뭐 유출을 한 사람들을 고발한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본질을 흘리는 물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검찰 고발도 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뜨거운 여름 전국에서 이게 원래 정치적인 의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드루킹 특권 관련해서는 오히려 야권이 그거를 활용해서 공세를 취하는 이런 전국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이제 이 내용, 계엄 문건의 내용이라든가 과연 실행 여부 이런 걸 갖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취하니까 한국당이 일종의 방어 차원에서 이 일종의 이 고발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거로 국방장관과 이석구 이제 물러난 기무사령관이라든가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발했는데 예. 방어 차원으로 한 거로 보이고 그런데 과연 이게 국가기밀보호법에 과연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좀 이제 참고를 하자면 과연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이게 2급 비밀로 등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등재됐다는 시각 그동안 말이 좀 약간 엇갈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등재를 안 됐다고 하는 또 이 기무사의 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2급 비밀로 돼 있다 그러더라도 원래는 2급 기밀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국가기밀보호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 굉장히 잘못된 비리는 또 내부자가 그 밖으로 폭로라든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그런 관련 법규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 측면을 어떻게 봐서 이거를 판단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좀 미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소식을 좀 간단히 짚어볼 텐데요. 박선숙 의원의 입각설이 나왔습니다. 일단 당청은 바로 좀 부인을 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보기 정치를 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이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뭐 톱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온 문제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 측에서 먼저 이제 이름을 제시하고 그게 예. 뭐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은 그 중앙일보 기사에도 보면 뭐 핵심 관계자, 당 핵심 관계자,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오고 실명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보도하신 분이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지금 보도하신 언론에서는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와 홍일필 원내대표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이게 오히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협치는 아시겠지만 당 대 당으로 아니면 뭐 당청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한다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추천받는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명을 딱 찍어서 뭐 장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협치가 안 되는 건 상식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끼리 어떤 교류를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게 오히려 협치를 좀 오히려 깨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오늘 저는 그렇게도 오히려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당 대 당,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이제 일단 이게 한 언론에 먼저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근거한 보도냐에 대해서 그런 게 검증하는 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무슨 취재를 하고 당이라든가 청와대 여당이나 청와대 관계자한테 취재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또 취재가 덜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협치를 내걸고 보면 당 지도부와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부 하지 않고 실제로 의원 개인하고 의견을 먼저 떠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개인하고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언론에 거론되면서 이제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나오면 대부분 불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실제로 총리를 누가 기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당의 대표라든가 총재가 그걸 반대하는 상황이 있고 그랬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실제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바들인데 과거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누구를 박선숙 아마 이제 환경부 장관 입각설이 나온 거는 박선숙 의원이 과거에 환경부 차관까지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또 DJ 정부에서 청와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문재인 정부와 과거에 DJ 정부에 있던 일부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이런 걸 시도하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한 당 대 당 지도부와 먼저 이야기한 뒤에 이해해야 실제로 그 협치에 그걸 그래야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협치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6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애초에 특검이 나올 때는 이제 댓글 공작, 그러니까 업무 방해를 했다. 우리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그 혐의가 이제 주된 거였는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였는데 요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어찌 보면 대선이 아닙니다. 대선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지방선거. 요번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뭐 영사를 시켜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아직 시효도 남았으니까요. 6월 달에 선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미 그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 측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고요. 그 당시에 뭐 자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할 때였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본격적으로 선거를 나오겠다고 한 거는 한 3, 4월 정도 후였어요. 이게 2, 3월 정도에 그러니까 출마하기도 전에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번 선거를 도와주면 내가 뭐 다시 영사를 준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애초에
애초에 특검의 목적이 사실은 드루킹이 어쨌든 킹크랩이랑 이런 걸 통해서 예. 대선 기간에 여론 조작한 게 아니냐 이게 주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격가지라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댓글 조작에서의 공모 여부가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은 전후 사정상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게 문제의 쟁점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공모 여부가 문제인데 결국은 뭐 시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했느냐, 아니면은 뭐 서로 어떤 의사소통, 뭐 고개를 끄덕했다든지 아니면 승낙했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밝히는 것 이런 예. 부분이 제가 보기엔 주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전에 허익범 특검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한 예, 20 네. 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허익범 특검이 별로 성과를 못 내고 그냥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정권 초반에 특검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굉장히 허익범 특검이 최근에 보면은 그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이게 진짜 꼭 사법 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도 원래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예. 또 다른 김경수 변호사를 내세워서 그거를 이제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내세운 변호사 이름이 김경수잖아요. 고향 선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김경수 변호사가 허익범 특검을 찾아가서 네.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소환 날짜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렇게 소환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핵심 쟁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댓글 조작 그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네, 시연을 김경수 당시 의원이죠. 의원한테 지금은 그러니까 지사고 의원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보연을 네. 줬다라고 지금 드루킹 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예. 김경수 지사는 내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봤다는 거는 이 조작하는 거를 사실상 용인하고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용인하고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또 하나는 뭐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댓글 조작을 실제로 어떤 것들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여하거나 또 보고 그거를 댓글 조작했다는 걸 보고 했다는 걸 알면서 보고받은 것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시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그런 게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거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러한 대가성으로서 혹시 뭐 자금을 주고받은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경공모 회원들의 후원금을 2,700만 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아서 줬는데 그게 과연 합법적으로 준 거냐 과연 불법적으로 준 거냐 그건 2,700만 원 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팩트로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에 맞는 후원금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은 돈이 아닌 자리로서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최근에 드루킹 쪽에서 주장한 아리랑 TV 뭐 비상임 이사를 제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는데 이런 네. 자리를 주고받은 걸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 휴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국 구상들을 좀 꺼내 놓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요. 시급비 예. 해결될 문제로 일자리 문제도 있는데 오늘이 마침 그 4.27 남북 정상회담 100일 되는 날입니다. 예, 100일 되는 날에서 아마 휴가 가서도 읽은 책 중에 뭐 북한 방문기도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에 아마 굉장히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들어오냐 마냐 그랬지만 중국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종전 선언을 좀 이끌어 갖고 왔고요. 지금 북미 간에도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뭐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비핵화 협상이 조금 진전이 덜 되고 있는데 이런데 좀 주도권을 잡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무 개혁이라든지 국방 개혁 이런 문제들도 아마 좀 저는 중점적으로 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현안들이 좀 산적해 그래서 있는 상황. 이번에 여름 휴가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는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60% 나와서 60% 턱걸이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대통령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엔 70% 후반대였다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60% 이하로 더 50% 떨어지느냐 아니면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로에서도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네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민생이요. 일자리를 포함한 이 민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금 현재 아까 말했지만 판문점 선언 100일째라 그러는데 바로 그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이런 그다음에 개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3군부 대변인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